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정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하루 변동폭만 약 4%, 공포에 질린 시장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21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후원은 유튜브 멤버십으로 부탁드립니다. 야수의 심장 투자법 종목과 최근 JD 부자연구소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JD 부자연구소 13기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와 부동산 주식 패키지 강의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마감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VH체인저 1,2권이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연준 긴축 속도 경계 지속 주식 채권 떨어지고 달러 혼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3%, S&P 500 지수는 1.1%, 다우존스 지수는 0.89%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으며 어제는 반동 시도가 있었기에 더 뼈아팠습니다. 나스닥은 2% 넘게 상승하다가 현재 시간 2시, 한국 시간 5시가 넘어가면서 급격히 하락 커브를 그렸으며 폭포수처럼 떨어졌습니다. 4% 넘게 오르던 테슬라는 결국 천슬라를 지키지 못했고 애플도 1.03%, 마이크로소프트도 0.57%, 아마존은 2.96% 떨어졌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나스닥 하루 변동폭만 약 4%, 공포에 질린 시장. 왜 이렇게 떨어진 것일까요? 미국 10년물 금리는 1.774%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날 중국의 금리 인하 이슈와 함께 중국의 첨단 산업을 키운다는 소식 때문에 중국 시장을 비롯해 홍콩 시장, 한국 시장 등이 크게 올랐습니다. 게다가 미국 선물도 오르고 있어서 이번에는 오르겠거니 했지만 나스닥은 막판에 폭포수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도 실적 발표 이후 어닝 쇼크가 났고 20%가 넘게 선물 시장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주당 순이익과 매출은 얼추 맞췄으나 지난 1분기가 398만 명인데 비해 이번 1분기 250만 명 수준으로 예측해서 이 시장에 실망감을 줬습니다. 넷플릭스가 20% 떨어지면 전고점 대비 40%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왜 중국은 금리를 낮춘 것일까? 성장 엔진 식을까? 돈 푸는 중국, 기준금리 역할, LRP 0.1%포인트 인하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중국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해당하는 LRP 금리를 3.8%에서 3.7%로 0.1%포인트 낮췄습니다. 2달 연속 인하입니다. 중국은 이 어려운 시기에 돈 푸는 것 아닌가 하는 신호를 줬습니다. 시장에다가 그래서 중국 시장과 홍콩 시장, 한국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사실 중국은 돈 풀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기업 부채가 300%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금융위기에 준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이 달러 원 환율이 1,100원에서 1,2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1,190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원화 절하가 일어나고 있죠. 이유는 미국의 테이퍼링, 금리 인상에 대조표 축소인 QT까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달러가 빠져나가고 원화 환율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서둘러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2008년도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지고 미국은 중국에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내수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해서 세계 경기를 살렸습니다. 한국도 중국 덕분에 수출을 통해 경기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국은 현재 기업 부채가 300%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중국은 미국이 테이퍼링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구조 조정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헝다 사태가 일어난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이 미국이 가장 약할 때이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미국이 금리 올리고 중국 공격하면 기업 민간 부채가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중국은 금리를 내렸을까라는 것이죠. 우선 돈풀기를 통해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를 내리면 일반적으로 중국의 위안화는 약세가 됩니다. 그러나 위안화의 결정은 중국 정부에서 강제로 결정합니다. 개방 경제처럼 달러가 들어오고 나감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 위안화는 중국 정부가 결정합니다. 그러니 중국 위안화 강세는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위안화 환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 달러당 7위안을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6.3위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 강제적으로 위안화를 낮춘 결과입니다. 만약 개방 경제라면 터키에서처럼
리라가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위안화도 같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금리를 내릴 때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금리를 낮춤으로써 중국 내수시장에 외국인이 주식 투자할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중국이 금리를 낮추자 중국 주식시장이 오른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외국인의 달러 자금이 중국 시장으로 유입됩니다. 위안화가 절상되면 수출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중국은 위안화 절상을 할까라는 것이죠. 지금은 수출이 안 되지 않습니다. 수출이 잘 된다는 얘기죠. 다만 공급망 이슈로 인플레이션이 제일 걱정일 뿐입니다. 이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 코로나로 인해 공급망이 붕괴되어 수출이 안 되어서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물가입니다. 그렇다면 왜 공급망 이슈가 벌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코로나의 영향이 제일 크지만 중국 정부의 정책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은 제로 코로나 정책입니다. 얼마 전 텐진에서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환자가 생겨나자 1,500만 도시를 락다운시키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1,500만 명을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정부는 왜 이런 일을 할까라는 것이죠. 중국 정부가 코로나를 잘 통제했다는 소리를 듣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북경 올림픽을 여는데 제로 코로나 대회를 개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는 거의 코로나 환자가 없었던 일본을 순식간에 2만 명 확진자를 만들 만큼 전파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즉 이런 중국 정부의 무지막지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뻑하면 도시 전체를 락다운하니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서 물건 공급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공급망 이슈가 벌어진 것입니다. 현재는 공급망 이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인건비가 올라가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출은 물건이 없어서 못 팔지 수요가 없는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물건만 만들면 얼마든지 사줄 수요는 있다. 그러니 중국은 오히려 원자재 가격을 낮추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러려면 수입했을 때 원자재가 싸려면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올린 것이죠. 위안화 가치가 오르려면 금리에 맞춰서 금융 환경을 좋게 만들어 외국인이 달러를 들고 오게 하면 더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금리를 낮추고 첨단 산업을 키운다는 말을 떠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외국인 보고 돈 갖고 들어오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환율은 자기네들이 보장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외에도 2022년에는 시진핑의 3년인 이슈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가 높아지면 인민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카자흐스탄 사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스값 2배 올렸다고 시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의 개입으로 겨우 진압됐지만 배후는 서방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즉 이번에 중국이 긴축으로 들어가면 물가가 폭등하고 결국 인민들이 시위를 서방에서 배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물가 올라가는 것은 어떤 국민도 못 참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안화 절상의 시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중국의 위안화 절상 시도는 일회성에 그칩니다. 결국 키는 미국 연준이 쥐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올리고 긴축을 하면 미국으로 돈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국의 빚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긴축을 하지 않으면 빚은 늘어나는 구조이니 결국 중국은 기업 부채, 민간 부채가 취약해집니다.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것은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고 금리를 올린 2016년도 이후의 일입니다. 이때는 경기가 좋은 와중에 금리를 올린 것이죠.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7%에 이를 정도로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경기가 살아난 것이 아닌데 연준은 강제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FOMC 회의를 하면 나아질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기본적으로 매파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연준의 모든 이사가 재선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전고점 대비 10% 조정받고 있지만 벌써 이런 약한 모습을 보여 연준이 매파적인 스탠스에서 비둘기파적으로 변하면 시장이 연준을 우습게 봅니다.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은 연준이 매파적인 입장을 취할 만하면 바로 시장이 급격하게 떨어지며 시위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연준은 이번에 무조건 매파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결국 연준은 매파적 강도가 얼마나 크냐에 있습니다. 금리를 4번, 5번 올리고 테이퍼링은 1월에 끝내고 QT를 3월부터 시작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예상이 금리를 4번 올릴 것이고 테이퍼링은 1월에 끝내고 QT를 3월부터 시작하는 것을 주식시장이 이미 반영을 해놓았는데 그것보다 연준이 비둘기 파적이면 시장은 환호하고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면 시장은 더 추락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금리 4번, 테이퍼링 1번, 테이퍼링 1월 종료, 그리고 QT 3월 시작은 시장이 이미 반영해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디데이입니다. 그러니 목요일 파월 연설 이후 시장이 오르면 보합으로 지지부진하게 갈 것입니다. 만약에 급하게 떨어지면 조정은 깊어질 것입니다. 애플의 전고점이 182.01달러입니다. 넷플릭스의 어닝 쇼크 이후 애플도 장외에서 0.91% 떨어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장외 가격은 163.02달러입니다. 그러니 전고점 대비 지금 10% 넘게 떨어진 것이죠. 따라서 지금 10%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를 추가로 더 매수하는 것이 매뉴얼입니다. 결론입니다. 시장이 뽀개져도 매뉴얼대로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됩니다. 매뉴얼을 따르는 것이 겁나면 지금이라도 애플에 몰빵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애플 존버보다 애플의 수익률이 7.5% 이득인 상황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자연구소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일부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스닥 하루 변동폭만 약 4% 공포에 질린 시장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